중동 긴장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일본의 에너지 의존 구조를 흔들며 단순 변수가 아니라 경제 안보 위기로 볼 수준인가요? 현재 일본 정부의 인식은 이대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는 일본에 있어서는 중대한 위기 사태에 직결된다. 이런 인식이 현재 일본 정부의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원유의 90%는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일본 쪽으로 갑니다. 그것이 현재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상요. 현재까지 일본 관련 유조선이 몇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하지만 배의 선적은 일본이 아닙니다. 인도라든가 다른 나라의 선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냥 어느 정도 관련이 되었다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조선,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바로 페르시아만에 그대로 남아있는 배들이 유조선이나 기타 대단히 중요한 배들은 한국은 40척 정도, 일본은 50척 정도 그대로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대로 가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석유 비축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석유의 비축분은 260일 정도 버틸 수가 있는 그러한 분량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전체 반출한다라기보다 일부를 반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카이치가 3월 19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국 측에 원유를 많이 수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원유 수입처의 다변화 이것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고 다른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 쪽을 통해서 오는 루트 이것도 운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에서 빠져나갈 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랍에미리트의 일부는 호르무즈 해협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원유를 얻어가지고 이제 다른 루트로 일본 쪽으로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해로를 이용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거는 세 개의 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대로 가면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 됩니다.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도 거의 마찬가지고 이번에 중동 사태는 일본하고 한국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위기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가 100달러와 해상 운송 차질이 겹칠 경우 일본 제조업이 수익성 악화를 넘어 산업 경쟁력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본의 제조업은요. 아무래도 과거의 리만 쇼크라든가 또 이전에는 오일 쇼크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세계의 지정학적인 그러한 위기를 몇 번 거치면서 이제 그러한 사태에 대응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유연성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가 되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원유가 코스트가 엄청나게 비싸진다. 100달러를 넘는다라든가 이런 사태가 와도 이것이 단기로 끝난다면 그렇게 일본의 산업 자체가 붕괴된다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조업은
기본은 재고를 되도록 갖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재고를 갖고 있으면 세계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 재고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일본에서는 그냥 주문 받으면 생산하는 그런 식으로 재고를 두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어요. 기타 여러 가지 산업적인 유연성을 갖도록 하는 정책을 실용해 왔기 때문에 단기로서는 괜찮습니다. 장기가 되면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일부 섹터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어떤 부품이 만들 수 없게 됐다라든가 이런 데서 전체적인 제조업에 영향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회로가 막혀버렸기 때문에 또 수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품이 오지 않게 됐다라든가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부분에서는 역시 장기화가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엔저 수입물과 상승 속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일본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요, 생활적으로 예를 들면 월급 수준이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생활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 버리는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면 월급도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건 값이 또 함께 올라가는 거죠. 월급이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경기는 나쁜데 물가는 올라간다. 이거는 제약의 상황이에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우려라는 것은 아무래도 엔조니까 세계적인 달러화하고 엔화의 비교만 해도요. 일본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엔으로는 구매력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요. 이런 부분은 해외에 나가면 금방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현재도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월급은 올라가기는 하지만 물가는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상황이에요. 일본 자체가. 거기에도 금리까지 현재까지 왔고요. 특히 장기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도. 네, 이것이 단기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게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 특히 일본 사람들은 모기지론으로 주택을 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30년, 40년 분할을 해가지고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주 금리가 저렴해서 그냥 가능했는데 대출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굉장히 일본 사람들의 가계를 압박합니다. 그러면 또 물건을 안 사게 됩니다. 이게 완전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재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은행 존재에게 더 이상 금리 올리지 말아라. 그때 금리라는 것은 기본적인 정책 금리를 말하고 있죠. 일본 은행의 아주 기본적인 금리 더 이상 올리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그래서 일본 은행 존재도 당분간은 금리 올리지 않겠다고 지금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깨지기 시작하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가 되면 일본 경제는 더욱더 나빠지고 일본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게 되고 일본 국내에서는 경기가 아주 나쁘게 돼가지고 그래서 해외에도 팔아야 되니까 그 경우는 또 엔조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상당히 안 좋은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단 다카이치는 엔조주의자이지만 그래도 국민 경제를 계속 압박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 정부의 실상입니다. 같은 에너지 수입국인데도 일본이 더 크게 흔들린다면 그 차이는 단순 의존도 때문인가요? 아니면 산업 구조 환율 정책 대응의 근본적 차이인가요?
예,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 때문에 한국 이상으로 일본 전체의 경제가 상당히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하고 비교할 때 사실 그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라는 부분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일본은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러한 회사들이 상당히 나눠져 있는 그러한 구조. 한국은 완전히 그 하나의 대기업이 그 에너지 값이라든가 이런 거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 가장 위에는 한국 정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그 위지가 많이 반영이 되고 또 한국의 콘사죠. 이것은요. 전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내 의사결정이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일본하고 역시 하나 다른 부분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바로 그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정 사고 때문에 일본 안에 당시 50기 이상 있었던 그 원자력 발전소는 그 한때 완전히 가동을 멈췄거든요. 요새는 그 반 정도가 다시 가동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사고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석유라든가 기름이라든가 기타 그러한 화석 연료에 위정하지 않는 발전이라는 것은 일본보다 한국이 지금은 더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연료 값이라든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한국보다 일본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있는 거죠. 혹은 그런 것을 또 일본의 업체들은요, 위에 있는 업체는 이것을 아래에 또 상당히 그 나눠져 있는 그 하청 업체, 그 에너지를 파는 회사들이 하청이에요, 일본에서는. 그래서 거기서 책임을 그쪽에 넘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책임을 넘기는데 가장 아래에서 소비자하고 그 연결되는 그런 사람들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다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일본의 하부 구조의 산업적인 부분이 약해진다라는 것이 한국하고 좀 다르다. 한국은 위에서 아래까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그 산업적인 구조의 문제가 일본하고 한국은 세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국도 마지막은 소비자의 모든 것을 넘기는 구조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일본은 그것을 하지 않기로 하는데 중간적인 그 산업재해가 많이 그 오히려 타격을 받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산업적으로는 일본이 더 굉장히 여러 면에서 균열이 생기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유가 물류 불안이 지속될 경우 일본이 더 깊은 구조적 침체로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는 한국의 기회일까요? 연쇄 리스크일까요? 예, 이 중동 리스크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에 유리하냐, 일본에 유리하냐라는 것을 많이 좀 생각하는 또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중동 리스크 때문에 일본에 유리하다 혹은 한국에 유리하다라는 것은 말하기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동 리스크는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은
같은 편이다라는 게 맞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이 리스크가 한국의 산업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일본에는 그 산업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느냐라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한국의 강한 그러한 제조업, 일본에서 강한 제조업, 거기에 이 진동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느냐라는 부분에서区別해서 봐야 된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그 반도체 중심의 그러한 산업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EV 자동차라든가 이쪽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또 아직은 아닙니다. 반도체는 일본이 약하고 또 EV도 일본은 본격화되어 있지 않고요. 아직은 토요타라든가 그런 데는 하이브리드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조업에서 전혀 다른 식으로 아직은 움직이고 있다. 근데 또 일본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하고 또 EV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일본은 앞으로 한국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거하고 직접적인 석유 문제죠. 이것은 조금 다른 그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석유 위기, 에너지 위기는 비슷한데 이 비슷한 것을 갖다가 국내 제조업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정도밖에 분석을 하기가 아직 어려운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화석 연료, 그러니까 석탄이라든가 또 석유, 여기에 또 위정하고 있는 것은 일본입니다. 한국 이상으로. 한국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장기화가 되면 또 일본 쪽에 상당히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이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어떤 산업적, 지정학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와서 사우디라든가 그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일본 이상으로 한국하고 계속 협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 산유 국가 나름대로의 국가 전략이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석유 차원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산유국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달 석유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그 산유 국가들의 장기적인 비전이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앞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가, 미래 비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미래 비전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나라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 라는 것이 그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사우디가 일본에 가지 않고 사우디의 환대자가 한국에만 오고 그냥 돌아갔지 않습니까? 한국하고만 여러 가지 네옴시티라는 그 사우디의 새로운 미래 도시 계획에 한국을 참여시킨다. 일본을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이유는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러한 반도체 기술, 그리고 EV 기술, 그리고 IT의 기술, AI의 기술, 도시화에 대한 기술, 또 조선업이라든가 이러한 산업 전체적인 통합적인 기술력이 일본은 날아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발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발전을 계속 거듭하고 있고 그 미국을
계속 달아가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또 미국하고의 관계도 있고요. 사우디는 또 지금은 뭐 친미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미국하고의 관계도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산업적인 미래의 디지털화, AI화의 산업적인 실력으로서는 일본보다 정확하게 한국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특히 아랍을 중심으로 하는 산유 국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탈석유화가 될 몇십 년 후를 바라보면서 이제 한국하고 계속 연결해서 협력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또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산유 국가들이 한국을 허브로 해가지고 역시 석유를 또 세계적으로 이제 뿌릴 수가 있는 그러한 중개 기지로서 한국을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하고 산유국들이 뭐 윈윈하는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를 인식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자 이러한 단계까지 현재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런 아랍 국가, 아랍 산유 국가들하고 한국의 관계는 깊어진 상황입니다.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중동의 현재 상당한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은 중동이라고 해도요, 아랍 국가하고 페르시아 국가가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란은 페르시아 국가이고요,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는 이란 가까이에 있지만 민족이 다르고 아랍 민족입니다. 이란은 페르시아 민족이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또 다른 부분이 있고 친미 국가가 아랍 국가 중에 꽤 요새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지금 친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또 전체적으로 지정학적으로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지금 중동의 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거기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되고요. 역시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 외교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도산 폐업 급증은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반의 이상 신호로 봐야 할까요? 지금 일본 안에서 폐업이라든가 도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폐업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을 더 이상 계속 할 수가 없다라고 하여서 이제 스스로 회사를 닫아버리는 거죠. 이게 폐업입니다. 네, 이 경우는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흑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상당히 우수한 기업인데 그 키스를 계속 계승해주는 사람들이 없다. 이게 특히 연세 기업에 많습니다.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이 있어요. 일본에 그런 중소기업이 꽤 많습니다. 또 소기업, 또 연세기업이라고 해도요, 차인 정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IT는 안 되더라도 AI는 안 되더라도 엄청난 기술이 있는 데가 있어요. 꽤 많습니다. 그러나 신입사원들이 들어가려고 해서 견학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AI라든가 IT화가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이 아닌 회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나 여기서는 계속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여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기업은 또 경영하는 대표가 사장님이 70세, 80세가 되면 이제 후계자가 없어서 기업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폐업의 하나의 형태이고요. 또 하나는 좀비 기업입니다. 8개 정도의 일본의 기업 중 하나가 좀비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 좀비가 뭐냐?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은행이라든가 갚아야 되는 이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냥 살아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나 요새 일본 은행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결국은 시중은행의 금리도 올려줘가지고 대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된 혹은 실제로 도산되는 그러한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 경우는 폐업뿐만이 아니라 도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일본에서는 이러한 좀비 기업 그리고 후계자가 없는 으스한 중소기업 이것이 일본 안에서 폐업 그리고 도산이 늘어나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본이 구조적으로 IT화, 디지털화에 실패했다라는 요인도 작용되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IT화, AI화 요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한국은 그것을 2000년대 초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IT화의 차이는 20년 이상 있습니다. 일본은 20세기의 성공을 그대로 믿고 IT화 하지 않아도 자인 기술로 계속 할 수가 있다고 오판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현재 일본의 경제의 어려움의 아주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몰락의 핵심 원인은 인력 부족에 따른 인력 도산인가요? 아니면 금리 상승으로 좀비 기업이 무너지는 구조 변화인가요? 그거는 아무래도 국가의 정책이 이제 구조 조정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IMF를 맞이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IMF를 졸업하면서도 이제 구조 조정으로 계속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하여서 또 미국 쪽의 선진 기술, 이것은 IT죠. 인터넷 기술. 이것을 또 도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IT 지식을 갖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또 그런 사람을 많이 고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옛날의 마인드만 갖고 있고 새로운 지식이 없는 특히 IT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다 잘랐어요.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국이 탄생된 것입니다. 탄신은 어마어마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현재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됐고 또 기술력으로서는 디지털화로서는 세계 5위, 6위가 되는 그러한 대단한 나라의 힘을 갖게 된 것이 현재 한국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당시 IMF하고 비슷한 그러한 위기가 사실 왔어요. 1997년에. 그러나 노사가 합의를 합니다. 일본 안에서요. 어떤 합의냐? 일단 구조조정으로 많은 사원들을 해고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저임금이라고 해도 월급이 낮아도 수용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노사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남았어요. 그런 식으로
국가가 아주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고통은 많이 없었지만 새로운 IT화의 기술의 발달이라든가 그런 것이 엄청나게 늦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국가가 운영해 나간 거예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하면 사회적인 그 문제가 된다. 이게 일본은 또 사무라이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조정으로 일이 없어진 완전히 실직된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부담 요인이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 정부는 두려웠기 때문에 이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IMF의 압력도 있고 해서 구조조정을 아주 계속 단행한 거예요. 일본은 그거 안 했어요. 그 결과가 현재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한국은 배후에는 IMF가 있었고요. 한국만으로도 그게 계속 그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그 IMF가 배후에는 없었고 한국처럼 진짜 IMF 문제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일본도 갔지만 그것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적으로 조금 느슨하게 현재까지 왔다라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이 굉장히 발전이 늦어졌습니다. 디지털화 실패한 아시아의 나라가 두 개, 일본하고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일본 따라갔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고 디지털화 세계 랭킹 이거는 영국의 IMD라는 기관이 매년 발표하는데요. 일본은 32에서 33위 정도를 매년 왔다 갔다 해요. 한국은 5위, 6위 정도이거든요. 디지털화의 세계 랭킹으로 봐도 일본하고 한국은 그 승부가 지금 안 됩니다. 전혀 이게 이제 디지털화라는 부분에서는 일본은 한국의 족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흑자 폐업까지 늘어나는 현상이 일본 기업 생태계의 구조적 붕괴 신호로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예, 일본이 이러한 부분을 알아채리지 않고 계속한다면 일본 경제가 진짜 침몰해 버려가지고 다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정권 이후는 스가 정권이 있었고 그 다음 기시다 정권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일본 정부가 일본의 대형 기업을 많이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은 디지털화에서 만회해야 되겠다. 국가가 너무 거기에 신경 안 썼다라는 반성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의 IT화 그리고 AI화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작했거든요. 또 현재 다카이치 일본 정부는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일본 정부는 그것을 일단 말로만 하고 실제적인 예산 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기업에 거의 맡겼어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 안에서 그런 것은 예산을 만들어서 그냥 해라. 일본이라는 국가의 예산으로 디지털화 예산이 한국은 10% 20% 있는데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일본이. 그런데 다카이치 정권이 돼가지고 최초로 그러한 아주 큰 덩어리의 국가 예산으로서의 R&D라고 하잖아요. 그곳으로 디지털화, AI화의 예산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옛날부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하고 한국은 국가적인 마인드의 차이가 현재까지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일본도 국가 예산의
디지털화, AI화라는 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5년이 지나면 또 어느 정도 한국하고의 그러한 차이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일본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한국도 일본이 이대로 침몰한다 생각하면 그거는 아닐 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또 일본은 소부장에서는 아직도 강합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이러한 그 제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강하지만 소부장이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AI, IT 전환 격차는 기술력보다 의사결정 구조와 기업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사실 일본은 20세기까지는 일본의 대기업들이 알아서 이러한 부분은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대기업들이 있으면 국가를 대신하여서 그 일본의 대기업들이 일본 경제를 이끌어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본 정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신뢰하고 있었는데 언제쯤부터인지 일본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일본 정부도 그것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보고 있었는데 계속 안 한 것이 10년으로 넘어버린 거죠. 이게 언제냐? 2008년 그 리만 쇼 이것이 아주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1999년부터 시작된 바로 버블 붕괴죠. 이러한 부분도 있었지만 거기 플러스 리만 쇼 이것은 아주 컸습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에서 잘 대처를 했는데 일본은 리만 쇼크의 세계적인 그 공황을 한국보다 훨씬 크게 받아가지고요. 이제 계속 흑자를 냈던 일본의 대기업들도 이때만큼은 엄청난 적자를 냈습니다. 특히 토요타가 선진적이었어요. 토요타는 적자를 낸 적이 없는 대단히 의량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나 리만 쇼크의 2년 전도 특히 어마어마한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요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본의 대기업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러한 그 세계적인 불황이라는 것은 10년에 한 번 정도는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10년 후에 다시 불황이 올 때 돈이 없으면 이거 진짜 안 된다라고 하여서 이제 일본의 대기업들도 새로운 투자라기보다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부 유보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인이 투자하지 않고 그냥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있는 그런 상태. 일본 사람들이 그 성격이 강하다고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대기업들도 그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은 일단 있기는 해요. 그러나 투자를 안 해요. 새로운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을 만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리만 쇼크 같은 대불황이 오면 이거는 무용지물이 된다. 오히려 투자한 만큼 마이너스도 커진다. 이거는 견딜 수가 없다. 라고 잘못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T화, AI화도 엄청나게 늦어지분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기업들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도 많고요. 나이가 많아도 60세 넘어도 그냥 잘리지 않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현재 65세, 좀 있다가는 70세까지 전년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문제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65세 나아가서 70세 정도까지 그대로 아주 좋은 자리에 뭐 대표라든가 거기에 복음가는 그러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무능력자가 많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세대에 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돈을 그냥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일본의 발전을 조회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도 그런 대기업의 회장이라든가 사장이 몇십 년이나 한 사람들이잖아요. 일본 촌이라고 해도 뭐 1, 2년으로 그냥 바뀌는 사람들인데 말을 그대로 듣지는 않았어요. 대기업의 대표들이. 그러니까 계속 그러한 악순환에 빠져버렸어요. 일본이. 엔저 원자재 상승, 미국 관세 압박이 장기화될 경우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더 깊은 침체로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는 한국의 기회일까요? 리스크일까요? 일본은 그 원자재는 수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엔저가 되면 될수록 더 원자재 값이 올라가 가지고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민의 지갑을 압박하는 거죠. 그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현재 다카이치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 하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GDP가 늘어나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엔저라고 해도 또 그곳으로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GDP가 올라가면 월급도 많아진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순환을 만들면 되는 것이다. 엔저이면 수출은 잘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은 그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 아주 급격한 엔저가 아닌 이상 이 정도로 계속 유지되는 그 엔저 수준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게 지금 현재 그 다카이치 정권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문제는 월급으로 보통 사람들의 월급으로 환산시켜야 한다. 이것은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2년 정도는 그 일본 사람들의 월급은 4%에서 5% 정도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물가 인상이 그것보다 좀 더 6%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은 임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다카이치 정권은 잘 조절하면서 실질적으로 플러스로 임금이 플러스가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재 다카이치 총리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실현이 되면 일본 경제는 계속 그 아슬아슬하게 그러나 헤어나올 수 없는 늪 속에 빠져버린다. 이곳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되는지가 문제인 거죠.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경제학자들은 다카이치 정도의 정책으로는 이게 일본의 빚이 계속 많아져 가지고 재정적으로도 일본이 침몰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경제학자도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이야기가 일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오히려 엔저로 해서 수출을 늘리고 일본 경제를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는 부활된다라는 경제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팽팽하게 이게 더 논리적으로도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를 봐야 하고 요게 또 중동 전쟁,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까지 더해 가면서 이거는 새로운 변수예요. 사실 관세 문제 같은 것은 또 현재까지의 트럼프 관세는 현재까지의 리스크였지만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중동 호르무즈 해협 이거는 원유 에너지 문제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장기화가 되면 이거 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거의 비슷하게 굉장한 리스크로 작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일본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그렇고요. 현재 세계적인 여러 가지 전치적 리스크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회가 됐습니다. 특히 미국의 변화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단히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제라든가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사실 내일이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름스 해협 이외에서 석유를 가져오는 방법이라든가 그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없을 경우는 빨리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외교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입의 다변화 그리고 수출처도 이게 막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세계에 척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이 아닌 나라가 오히려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좋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의 상황에서는 세계에 척을 많이 만들지 않고 우호적인 관계로 give and take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나라가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요. 그 원론을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 나라만 보고, 그러나 우호관계는 세계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은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일본의 상황, 일본이 관련이 되는 세계적인 상황,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도 일본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힌트,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저의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